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8일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 1명을 포함하여 총 3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8,277명에 대해서는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957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로 확인된 31번째 환자는 59년생 한국 국적의 여자 환자입니다. 의료기관 새로난 한방병원에서 2월 7일부터 입원 치료 중에 있었으며 2월 10일경부터 발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2월 14일 실시한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을 확인하여 의료기관이 항생제 치료 등을 실시하던 중 2월 17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2월 18일 질병관리본부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대구 의료원에 격리 입원 중이고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환자는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방역대책본부의 즉각대응팀과 지자체가 함께 감염원 및 감염 경로, 접촉자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일 12번째 환자와 14번째 환자는 증상 호전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오늘부로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확진했던 29번째, 30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경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9번째 확진 환자의 감염 원인 조사를 위해 환자의 증상 발현하기 이전의 2주간 내 행적을 토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일 이전에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기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시설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의심 증상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와 해외 여행력, 그리고 외국인과의 접촉력 등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번째 확진 환자는 52년생 여자 환자로 접촉자는 현재까지 2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가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동선에 대해서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6일경부터 기침, 오한, 근육통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하루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약국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상세한 동선은 부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 내 격리병원, 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진 또한 신종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 등에 따라 진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근본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 의료기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4일 이내에 중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셔서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의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상담센터로 상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들은 호흡기 질환자 진료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여행력, 의심 환자의 접촉력 등 문진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필요시 우선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별진료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병문안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의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해외 여행력 알리기 등의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과 당산에 계신 기자님들은 도움 주는 분께 순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오송, 세종, 당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송에서 기자님. 네, 일단 확진 환자 관련해서는 또 추후에 질문을 할 테니까 저는 백신 개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바이러스 샘플을 저희가 질본에서 분리를 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현장 과학자들에게 그거를 이제 배양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가져갔고 네. 그 이제 생명연구원에서도 이제 곧 그걸 가져갈 예정인데 그 질본에서 이제 과학자들에게 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향후에 백신 개발이라든지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조금 지금 바라고 계신지 일단 그거 한 가지 여쭤보고요. 그 다른 한 가지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 중국발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를 분리한 거를 중국에서는 미국에만 지금 전달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 샘플 분리한 건 한국인 대상이고 결국엔 요거를 잘 백신 개발을 하려면 중국에서 온 샘플을 가져와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국제 협력하실 그런 방안은 좀 있으신지 그 두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월 17일부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그 바이러스가 약간 고위험 병원체이기 때문에 그 생물 안전 수준 3등급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일단 분양을 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그 생물 안전 등급이 좀 낮아도 일반 실험실에서 할 수 있게끔 불활성화시킨 핵산에 대해서 별도로 또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시작을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여러 그 출연 연구소나 아니면 민간 또는 기업 일반 그런 제약 회사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식약처에서도 이런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 등을 기술적인 지원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백신 이외에도 다른 이제 백신에 대해서도 산업부, 식약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복지부가 좀 협력하는 그런 백신 개발에 대한 협력체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 타워 또는 부처 간 또는 민관 산학의 연합을 통해서 백신 개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런 물질들도 공유하고 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공모가 진행 중인 과제가 과기부와 질본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지원과 기술 지원 또는 부처 간의 어떤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을 가동을 해서 적극 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 물질에 대한 물질 이전 협약 같은 거를 보통 대부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첫 번째 환자 이외에도 몇 건이 더 분리 배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전자 분석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발표된 유전자 정보랑 또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유전자의 변이의 차이는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도 제공을 하고 또 중국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상호 교환하는 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 CDC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그런 연구나 기술적인 정보들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진전이 되는 그런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국제협력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씩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오송에서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일단은 그 오전에 대구에서는 31번째 환자분 관련해서 뭐 동선이라든가 그런 게 나왔는데 오늘 질본에선 따로 발표가 안 나온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29번째 환자분 어제 이동 경로를 보면 의료기관 중심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추가로 더 확인된 바는 없는지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증상 발현일 2주 이전에 대한 접촉력을 조사하실 때 혹시 여기에서의 뭐 추가적으로 자가격리까지는 아니어도 뭐 관리 대상이 되는지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31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즉각대응팀이 내려가서 지금 대구시 그리고 지자체하고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 일부 동선을 공개를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노출 상황에 대한 거를 좀 더 확인을 하고 접촉자를 파악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동선마다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현재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저희도 제공해 드린 겁니다. 동선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1차 역학조사 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각 사이트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진행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번째 하고 30번째 환자분에 대한 동선은 아직도 조사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계셨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좀 발병하고 그 기간이 상당히 좀 지난 상황이고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기억에 의존해서 확인하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고요. 그리고 GPS나 아니면은 신용카드 같은 거를 많이 쓰지 않으셔서 GPS 상의 동선은 저희가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그런 많은 노출이 일어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동선과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자 2주 이전의 접촉자의 부분은 이분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은 없지만 이제 잠재적인 그런 유증상자가 있으면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몇 분은 검사를 진행해서 음성 확인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놓고 필요하다고 하면 유증상자 같은 경우는 조치와 조사를 같이 진행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송에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안 계시면 세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의 SBS 기자님. 네, SBS 화강윤입니다. 그 여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설명하신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국내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국제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좀 그 설명을 추가로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오늘 관악구에서 중국 다녀온 30대 남자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혹시 여기 양성 여부가 확인이 된 바가 있는지, 지금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보도자료에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국내외적인 상황을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국외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유행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태국, 대만까지 포함해서 최초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와 그 환자의 지인들 접촉한 밀접 접촉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양상이었다가 최근 2월 중순경부터는 지역사회의 그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 각 국에서 많이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한발로 시작된 유행 부분이 2차나 3차 감염자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유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어저께 오늘 여행력이 없는 환자분이 3분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역학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사례 정의를 확대하고 또 많은 그런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유사한 환자들의 보고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국면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저희가 현재는 입국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국자에 대한 검역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같은 그런 봉쇄의 그런 전략 대책도 추진을 해야 되지만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책 등을 같이 두 가지의 그런 대응 체계를 같이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중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사망 직전에 응급실로 오셔서 심폐소생술 구역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신 걸로 보고를 받았고 현재 그 검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은 바로 확인해서 이거는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정보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검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세종에 두 분 더 계십니다. 죄송한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중국인이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 병원에 대해서 혹시 소독이나 뭐 이런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고받은 건 중국인의 국적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환자가 그 응급실의 심폐소생 구역에서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한국일보 헤럴드 경제 기자님 순으로 질문. 예,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입니다. 일단 31번 환자가 10일부터 발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검사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29번 환자에 대해서 2주간 행적을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증상 감염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라고 보면 될지 궁금하고, 그리고 31번도 이제 감염원이 확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또 2주간 행적을 조사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31번 환자. 31번도 2주간의 행적을 조사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31번 환자인 경우에는 2월 10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지만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주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발열과 영상 검사에서 폐렴이 있었지만 항생제 치료를 하신 거는 일반적인 그런 그 다른 세균성이나 다른 거의 폐렴을 의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행력이 없고 접촉력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환자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코로나19를 의심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례 정의를 개정할 때는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선별 검사가 가능하게끔 세부적인 가이드와 안내를 하고자 지금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9번이나 31번 환자에 대해서는 발병일 기준으로 2주를 앞당겨서 조사를 하는 것은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의 잠복기를 봤을 때 2주 안에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2주간의 행적을 조사하는 거여서 무증상 감염에 대한 가능성 부분은 그거하고의 연관이 있는 그런 2주의 설정은 아닙니다. 31번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제 지인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해외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을 진행을 감염원,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는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헤럴드 경제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당국에서는 행사나 축제, 시험 등을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본다면 이게 이런 지침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그 집단 행사에 대한 지침을 중수본이 만들 때도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하라는 그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 등 그 입국자들은 참석을 배제하고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취약 그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임신부 같은 취약 집단들은 가급적 행사를 좀 연기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행사는 가능하다 이런 식의 지침을 드렸기 때문에 완전하게 모든 거를 다 집단 행사를 해도 좋다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감염의 어떤 규모나 위험도에 따라서 이런 지침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마 좀 지역적인 그런 위험도래거나 전반적인 거고 저희가 지금 폐렴 감시에 대한 계획을 최종 전문가하고 의료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폐렴 환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입원하고 그리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사례 입원 31번 환자나 아니면은 그 29번 환자 같은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런 위험도에 대한 부분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 또 선제적인 그런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의료 단체들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은 바로 지침과 함께 제공을 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대책들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당산으로 넘기겠습니다. 순서가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한겨레 기자님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설명해주신 사망건 기사 관련해서는 한국인으로 확인됐다라는 점 안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고 받을 땐 중국인으로 받았는데 국적이 예, 한국인 한국인으로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그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이제 3명째 해외 여행력이 없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디에서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에서든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또 유행을 판단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유행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그 일반 국민들이 좀 불안한데 그거에 대한 뭐 권고 사항 같은 게 따로 있는지 아무래도 좀 급하다 보니까요. 좀 여쭤보고요. 그 폐렴 전수조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그 폐렴 같은 경우는 뭐 기간이나 대상이나 방법이나 아직 미정이라고 하시지만 혹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대상자가 몇 명쯤 될 거로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 여쭤보고 마지막 질문은 이제 경증 환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중환자 이렇게 입원시키거나 이런 계획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입원 병상을 다 찰 때까지 그러면은 일단은 환자들을 다 입원시킨다는 전략인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라도 경증 환자는 뭐 집이나 자가격리로 버티는 그런 상황도 지금 상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네, 지금 이제 3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가 조사 중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직은 좀 더 상황에 대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월 7일날 사례정의를 개정하면서 이런 그 역학적 연관성이 없지만 폐렴이 있고 또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들을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그 지역사회 신규 폐렴 환자가 입원하시게 되면 일단 1인실이나 응압실에 격리하고 검사를 시행해서 검사가 정상이거나 문제가 없으면 일반 병실로 옮기는 그런 폐렴 환자에 대한 선제 격리와 검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병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전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폐렴으로 인한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지를 조사와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당장의 저희의 대상은 지역사회에서 신규로 감염된 그런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의료기회와 중수본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에 대해서는 의사 환자인 단계에서는 경증인 경우에는 당연히 입원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위중한 그러니까 중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을 하되 1인실이나 음압격리실에 입원해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입원 치료를 하는 거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의 의심 환자는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하는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그런 원칙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침을 정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은 경증의 의심 환자까지 다 입원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증이라 하더라도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병상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요. 이제 혹시라도 의심 환자인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병상이 부족할 때에 대비해서 공공병원 중심으로 감염병 이제 전담병원이나 이런 이후에 국가지정 격리병상 이후에 병상에 대한 운영 계획들을 현재 중수본 발표처럼 점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냐, 전체 전국적으로 다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여행객들하고 좀 접촉 지점이 있었던 국내 내국인들의 위험이 그 다음으로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사례 정의로 인해서 검사를 못 받거나 그러진 않게끔 좀 더 그런 국내에서의 노출력을 기반으로 한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게끔 사례 정의를 현재 개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들을 좀 보면서 위험도에 대한 판단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그렇게 뭐 전국적인 유행 상황이거나 전국적인 그런 위험이라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 이런 거는 신종 그 코로나19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그리고 RSV 모든 다른 호흡기 감염병은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는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휴식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공고를 드립니다. 네,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인데요. 오늘 오전에 대구시에서 브리핑했을 때는 31번 환자가 교통사고로 7일날 입원했고, 이때부터 약간 후유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두통 등이 있었고 8일날부터 발열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0일날부터 그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뭐가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29번 환자 동선 공개하신 것 중에 2월 4일, 6일, 9일, 13일, 14일은 이동 경로 확인 중이라고만 하셨는데 그게 확인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국 그 하이난 다녀온 30대 남성, 사망하신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병원을 지금 가셨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그 31번 환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 보고를 받은 거는 2월 7일부터 뭐 오한이나 2월 8일부터 인후통 같은 증상이 있는 걸로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열이 38도 이상 발열이 난 거는 2월 10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제 의무기록상에 발열이 확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렸고요.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면 발병일을 언제로 설정할 건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가 나가게 되면 그런 기준이 좀 달라서 설정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열이 발생한 거는 일단 2월 10일부터이고 그 전에도 일부 인후통이나 오한 증상이 있었던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아까 사망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병원 정보는 조금 공개해 드리기는 좀 어렵다.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한겨레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겨레 박다혜 기자고요. 질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아까 지역사회 감염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자가격리의 의미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게 지금처럼 관리가 가능한지, 뭐 28번 환자처럼 사실 증상이 없다가 자가격리 해제될 때 뭐 검사를 해서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뭐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시점에 뭐 의심 환자를 그러니까 의심 환자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절차를 추가로 만들 뭐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례 지침 6판이 내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좀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혹시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경증 환자 선별 진료는 보건소가 하고 입원 치료는 공공병원이 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보건소는 사실 지금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공공병원 같은 경우도 뭐 감염 내과 이런 전문 인력이나 노하우가 좀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뭐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감염 확산 시에는 그것도 이제 확산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확산 시에는 이제 유증상자 증상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고, 그리고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자가 격리를 공고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가 격리를 한 번이라도 했는데 검사가 음성일 경우에 그러면 또 더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해제될 때 검사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28번 환자도 PCR이 미결정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회복기에 거의 이제 그 감염이 끝나가고 바이러스가 미분리 되는 그런 회복기 상태에서의 양성이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무증상자까지를 다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진 환자하고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 중에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이나 아니면 동거 가족같이 아주 긴밀한 접촉을 하신 분들은 격리 해제할 때 검사하는 쪽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지자체하고 회의를 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또는 그 중수본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목요일 날 아침 정도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폐렴에 대한 그런 선제 격리나 검사 이런 부분들까지 의료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가 방침이 정해지면 지침을 담아서 개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내일 브리핑을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6판을 목요일 날 아침 정도부터 적용하는 계획으로 내일은 준비 교육 그리고 사전 전파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이제 경증 환자 의심 유증상자들이 많아지고, 또 기존에는 해외 여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별 진료를 했다고 하면 국내 접촉자나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나 공공병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인력과 또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우선적으로 이런 선제 진료소의 운영과 입원에 대한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될 거고,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뭐 매뉴얼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합적인 환자나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나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쪽에 격리병상을 활용하는 그런 중증도에 따라서 병상을 배정하고, 그 배정을 어떤 원칙과 누가 그걸 조정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질의가 많으셔서 안 받으신 분들 위주로 짧게 한 가지씩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송에서 질의 안 하신 기자님 먼저 질의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매일경제 정슬기인데요. 여기 지금 확진 환자 이동 경로에서 30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 소재 회사를 갔다 온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따로 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거는 접촉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인가요? 이게 회사인데 그럴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30번 환자 직장. 곽진 역학조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동선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회사명은 본인의 직장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의 거주지나 직장명과 같은 부분은 상당히 사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대외 공개 시에 특별한 그 이상의 실익이 있을 때만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그 공개를 했을 때의 다른 접촉자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오송에서 혹시 예, 이분이 아침에 일찍 가셔서 그 접촉자가 한 분 정도 계시는데요, 직장에서. 근데 그 직장에 근무하신 경우가 아니라 그걸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셔서 접촉자가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이 노출된 상황은 아닙니다. 네. 혹시 오송에서 추가 질의 필요하신 기자님?
안 계시면 세종으로 넘기겠습니다. 혹시 세종에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안 계시면 당산에 질의가 좀 많으셔서 짧게 하나씩 받겠습니다. 조선일보, 뉴시스, 경향신문, 국민일보, TV조선, 채널A 순으로 짧게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예, 조선일보 허상우입니다. 저 짧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그 30번 분 그 아침에 일찍 다니는 회사는 뭐 업종까지는 공개가 가능할지, 그리고 아까 한 명 그 접촉자는 격리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15번 확진자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 전달 안 했지만 이게 전화상으로 격리 사실이랑 수칙을 안내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질본 지침상으로도 그런 게 맞는지, 그리고 보건소 직원이나 이 15번 확진자에 대해서 경찰 고발이나 이런 조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30번 환자의 회사 업종은 실은 이분이 하신 일이 그 회사의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지원 업무여서요. 조금 제가 업종을 실은 모르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가셔서 약간 청소나 이런 걸 지원해 주시는 그런 업무여서 일단은 한 명은 격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나신 분은. 그리고 15번째 환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환자분에 대한 면담 조사와 그리고 보건소를 통해서 어떤 조치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양쪽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는 보건소에서는 유선으로는 자가 격리와 자가 격리 시에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안내를 한 상황이고, 이 환자분께서는 그거를 이제 그 자가 격리했을 때 지켜야 되는 그런 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보건소가 전달한 내용과 환자분이 이해하시는 거에 약간 그 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약간 법률적인 그런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본의 지침에서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는 않아서 이번에 6판 지침을 개정을 할 때는 좀 더 이거를 명료화하게 해서 유선 통보와 서면 통보, 그리고 통보해야 되는 그런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지침을 마련하고자 지침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시스 기자님. 당산에서 뉴시스 기자님. 예, 뉴시스의 고무서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30번, 31번째 환자도 증상 발열일 이전 2주 행적 조사하는 게 맞는지랑요. 29번, 30번째 환자 현재까지는 아직 역학적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건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29번째 환자는 역학적 경과 파악 계속할 수는 없을 텐데 언제까지 좀 조사를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30번, 31번 환자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당장 그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잠복기인 2주 이전에 발병일 기준으로 2주 이전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서 조사는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9번 환자와 30번 환자는 부부이시긴 하지만 동선이 조금 다르시기 때문에 각각의 가능성, 29번 환자가 먼저 감염됐을 수도 있고 동시 노출됐을 수도 있고 30번 환자가 먼저 감염됐을 가능성, 세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발병일 이전에 2주 행적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접촉자 조사와 감염 경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지역사회 동선들이 이제 어느 정도 2주의 동선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CCTV 확인하고 또 접촉자 확인해서 해외 여행력, 증상 유무 검사 이런 것까지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까지는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언제까지 조사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몇몇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한 최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역학조사 팀원들이 역학조사관들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종로구 보건소가 같이 연계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오늘 의협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요. 1, 2차 의료기관 진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메르스 등에 비해서는 증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진료 거부 사태가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감염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의료기관에선 지침이 불분명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 정의 시에 이게 진료 가이드처럼 좀 구체적으로 붙어서 나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신종플루처럼 좀 감염이 좀 확산되면 동네 병원 1차 병원도 적극적으로 진료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책에서 여기는 좀 잘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논의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력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선별진료소로 진료를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의료기관은 이제 검체를 채취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이나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염 노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외래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좀 더 확산이 되거나 더 많은 그런 유증상자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도나 사례 정의를 바탕으로 환자분들이 어느 진료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어떻게 진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맞는 그런 전달 체계와 지침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신종플루 같이 그렇게 전국에 광범위한 유행이 생긴다라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진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국민일보, TV조선 채널A 기자님. 네, 저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저도 같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의협에서 성명서를 낮에 낸 것에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전파가 시작됐다고 보고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요. 그리고 의협에서는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려면은 의료 지침이 현장의 의견이 반영이 돼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이나 의심 환자가 있으면 다른 동선으로 환자를 이동한다라는 지침 같은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그런 동선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감염 예방 대책이 계획이 되거나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관악구에서 사망한 남성 감염 여부는 언제쯤 나오는지 보통 6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아는데 혹시 몇 시쯤 나올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위기 단계는 저희가 경계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명의 사례가 조사 중인데 그런 사례 조사에 대한 결과나 추가적인 환자 발생 동향, 국외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평가, 위기 평가를 근거로 해서 단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부 내에서의 검토와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3케이스에 대한 역학 조사에 집중하고, 그리고 추가로 폐렴에 대한 조사와 또 선제 격리가 확대되면서의 어떤 환자 발생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료 지침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의협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관리 안내 지침을 냈던 거는 그러니까 해외 여행력이 있는 분들을 선별진료소로 안내를 했지만 그분들이 모르거나 무시하고 이미 의원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의원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럴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의원급이
공간이 좁고 그리고 또 별도의 대기 공간이 없는 그런 문제점, 그런 제약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 맞는 그런 지침을 최대한 의협 또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관악구 검사 결과는 저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검체가 도착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6시간 정도 아니면 6시간 이내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TV조선 채널A 기자님 하나씩 짧게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그냥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9번 환자 이제 이동 경로가 아직 확인 중인 부분이 많긴 한데 일각에서는 뭐 주말에 집회를 참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정도의 팩트라도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회 참석하신 거는 저희 지금 동선에 나와 있는 거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80세 좀 고령이시고요. 격리 입원 치료 중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환자분하고 면담을 긴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그런 세부적인 동선 이런 부분들은 GPS와 이런 다양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좀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고 경로당을 가셨거나 아니면 도시락 배달을 하셨거나 뭐 대중 집회 같은 걸 가셨거나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네, 다음 채널A 기자님. 네, 채널의 김철웅입니다. 오늘 30번 환자 지하철을요. 몇 호선 어느 역에서 환승하고 어느 역에서 하차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요. 서울 강북에서 인천까지 지하철로 엄청 오래 타고 가셨는데 이럴 때는 감염 위험성을 일반 지하철에 머무는 시간 말고 더 뭐 추가로 확인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29번째 환자 동선에는 이동 수단이 없었거든요. 오늘 30번째 환자처럼 대중교통 이용 내역은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빠른 공개가 맞는 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혹시 역학조사팀장 곽진 역학조사 1팀장입니다. 그 30번째 환자분의 동선에서 그 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인 역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또 문자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후에 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29번째 환자분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병원 가실 때의 수단은 그 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암병원을 가실 때는 택시였습니다. 네. 그럼 2차 질의 여기까지 받고요. 혹시 남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는데 받는 데까지 짧게 받고 부족한 것은 전화나 문자로 또 받겠습니다. 오송에서 혹시 마지막 질의 있으신 기자님 한 분만 받겠습니다. 그럼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 주십시오. 네, 대동네 김인환 기자입니다. 아까 그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핵산에 관련해서는 일반 실험실에도 내일부터 분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게 일단 맞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맞으면 어떤 기준들로 이렇게 그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2월 19일부터는 그 바이러스로부터 추출한 핵산을 이제 별도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핵산은 실험할 수 있는 게 생물안전 수준 2등급 실험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물안전 등급 3등급은 국내에 뭐 한 70여 개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2등급 실험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등급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바이러스를 다 불활성화 시켜서 그 안에 있는 핵산 물질만을 추출했기 때문에 전염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실험실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신청한 기관이 어느 정도의 생물안전 등급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분양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3등급 실험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그 시설 인증과 시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준은 그 말씀드린 2등급 실험실이 있고 사전에 분양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특별하게 제한을 두지는 않고 분양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마지막 질의 있으신 기자님 안 계시면
당산으로 마지막. 저 세정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저 LD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그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그 보건당국에서는 따져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뭐 공기중 감염이나 뭐 비말 핵감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가능성까지도 열어둘 볼 수 있는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이제 공기 전파를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됐을 지역 사회에서의 공기 전파로 감염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거는 중국의 여행객이나 중국을 다녀오신 분 등이 경증으로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부분들이 인지가 되지 않고 한 단계를 거쳐서 만약에 전염이 되게 되면 그런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은 중국에서 들어오신 여행객 내지는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먼저 경증으로 발병을 했고 그분으로 인한 2차 전파가 일어났는데 누가 처음 그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 뭐 20 몇 명 생긴 사례도 아직 1차 지표 환자를 지금 찾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능성은 있는데 누구를 이렇게 특정화해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케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감염 경로나 감염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산에만 지금 5분 계십니다. 하나씩 질문하시면 3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서가 CBS, 이데일리,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김혜나 기자님 이렇게 하나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CBS의 박하연입니다. 그 29, 30번 그 부부 환자 접촉자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께서 몇 명은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확인된 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접촉자 각각 115명, 20명 중에서 음성 확인된 인원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29번 환자가 적어도 어디서 감염원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일단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접촉자 중에 일부가 음성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노출 이후에 발병 이후에 접촉자는 제가 어디까지 검사를 혹시 했는지 그 정보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음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감염원을 추정할 때 이분이 발병하기 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음성이 확인이 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감염 경로 조사에서 만나신 분들에 대한 검사가 일부 음성으로 진행됐고 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감염 경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추정에 대해서는 이분이 주로 방문하셨던 그 노인복지회관이라거나 기원이라거나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그 방문하셨던 그런 공간들에서 만나신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와 확인, 필요시에 검사까지가 진행되고 있어서 몇 가지의 그런 가능성을 놓고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이데일리 기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데일리 이지연입니다. 그 12번, 14번 환자 관련해 가지고요. 그 이후에 추가 퇴원 가능한 환자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5번, 6번 환자는 좀 20일 정도가 입원 정도가 경과했는데 그 증상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담당 팀장이 좀 대답해 주시죠. 추가로 퇴원하실 분 5번, 10번은 어떠신지. 우선 추가로 퇴원 또는 격리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매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격리 해제로 되신 분들 이외에도 계속 중앙임상 TF와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5번째 분, 6번째 분은 뭐 그 증상 측면에서는 많은 호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격리 해제의 기준 중에 하나인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PCR 검사에서 이제 음성이 나오는 것이 이제 2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격리 입원 중이신 환자분들은 대부분 상태는 안정적이시고요. 그 한 분이 그 산소 치료 받고 계시다는 그 분도 산소 마스크로 치료는 하고는 계시지만 주관적인 증상이나 뭐 발열 그런 증상은 조금 호전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기자님 순으로 말씀 주십시오. 네, 그 팀장님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15번 환자 격리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분들 시간이 지난지 않았나 싶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정리하는 동안 다른 질문 하나 받고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네, 연합뉴스의 김예나라고 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어제 본부장님께서 29번, 30번 환자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 전혀 감염원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몇 가지 가능성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 중에 어느 부분을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 비중 있게 보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29번, 30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고 저희도 가장 그 주의 깊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발병 전에 2주간에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이렇게 몇 가지 이분이 접촉하신 그런 동선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동선 하나에 대해서 거기에 유증상자가 있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 또 의심되는 사람이거나 유증상이 있으면 검사도 진행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무기록 조회라거나 아니면 출입국 정보 조회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밀하게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몇 개의 그런 그 방문하셨던 사이트에 따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더 중점 두고 한다라기보단 다 동일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발병일로부터 좀 가까운 일정부터, 왜냐면 잠복기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사이트가 동시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역학조사관들을 투입을 해서요. 그래서 좀 저희도 빠른 그런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속도를 내서 조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 군데를 이렇게 비중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의심 상태로 놓고 최대한의 그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종로구에 환자가 많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기존의 확진 환자의 접촉자 데이터베이스와 이분이 방문했었던 곳에 만나셨던 분들의 뭐 접촉 그런 그 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은 동선을 다 어디선가 겹치는 지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지금 배제해 가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확진 환자의 접촉자하고 접촉하신 거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15번 환자 격리자 관련해서 곽진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5번째 환자분의 현재까지 남아 있으신 그 접촉자 격리 대상자분들이 이분이 15번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20번째 환자분의 접촉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확진자분에게 공통으로 접촉자가 되다 보니까 그보다 나중에 접촉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격리 해제 예정일이 정해졌습니다. 현재는 이제 2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20번째 환자분 때문에 접촉자 그 자가격리 기간이 좀 더 연장된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서 3분 정도 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브리핑 마치고 이동하면서 또 전화를 드려서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월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